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지난주에 이 시간에 말씀드릴 때는 시장이 굉장히 무서운 시장이었었죠. 코스피가 마이너스 8%, 코스닥이 10% 이상 급락하는 시장이었었는데 그날 이 명인들의 복귀에서는 지금 시장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지금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주가 올라갈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뭘 보고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옵션 수급 동향을 보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괜히 2000년부터 시작해서 파생 24년 겪은 거 아닙니다. 이 옵션 수급이라는 게 간혹 결정적인 그런 힌트를 제공하고도 해요. 아주 가끔 한 번씩이라서 그게 탈이지만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시장이 되게 크게 좀 움직이고 좀 많이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면 옵션 수급을 살펴보면 거기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증시 격언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주가는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죠. 지난주 월요일도 그렇고 화, 수 이렇게 쭉 걱정들이 되게 많았었죠. 그 담벼락을 타고 주가는 올라온 겁니다. 일단 오늘은 미국 시장부터 조금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켜놓은 게 나스닥 지수예요. 여러분들 이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때는 역사적 신고가를 뚫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경기 침체 이런 얘기들 좀 나오죠. 사실 저도 경기 침체가 그렇게 크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 침체라는 게 미국의 경우에는 벌써 작년에 좀 왔어야지 정상이었다라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우리 작년에 보시게 되면 이때쯤이었었나요? 미국에 지역은행 파산하고 막 난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벌써 경기 선행지수는 한 17개월 연속, 18개월 연속 계속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올해 들어서 한 번 플러스가 났고 경기 선행지수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봐야죠. 그런데 작년에 왔어야지 정상이었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근데 안 왔죠. 그 안 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앨런 장관이 미국 재무부에서 틀어 막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작년에 지역은행 좀 안 좋은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그 주말 휴일에 바로 처리를 해버렸죠. 바로 틀어 막았어요. 그러고는 돈을 뿌렸죠. 그러면서 시장을 경기를 좀 좋게 보이게끔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시장을 끌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이 있더라도 다 극복이 되어 왔고요. 이거는 뭐 때문에 미국 재무부에서 이러겠습니까? 11월 5일 날 있을 미국 대선 때문이에요. 이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5월 달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기 지표까지도 좀 마사지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월 달 CPI 발표될 때쯤에서 원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CPI 산정 항목에서 원두를 빼버렸습니다. 이거 중국이나 하는 짓인데 미국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겠습니까? 대선 때문이에요. 미국 대선이 있기 전에 3개월 정도 그 전에 이 경기 침체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금융시장이 불안했다든가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집권당이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좋았을 경우에는 집권당이 이길 확률이 80% 이상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경기 침체에 관련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서부터도 억지로 이렇게 끌고 왔는데요. 이렇게 끌고 왔는데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그냥 놔버릴까요? 미국 재무부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갖 공을 다 들여서 시장을 받쳐왔는데 여기서 놓는다?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미국 대선 전까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나스닥인데요. 여기서 지금 워낙 좀 크게 변동성을 한번 줬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해서 시장 흔들릴 때 어려울 때 이번에 지난주 월요일 날 지금 시장 올라올 것 같습니다라고 딱
잘라 말씀드린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뭐 이격이 60일 이격이 90 아래로 빠졌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1,200억을 매도했다. 지난주 월요일 날 1,200억 매도했었죠. 그 전에 2,240억 매도하고 그 다음 날 또 1,700억을 매도를 쳤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미국 관련해 갖고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흔들리시게 되면요. 미국 대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거기서 답이 나올 겁니다. 자, 미국 시장은 오랜만에 좀 짚어봐 드렸네요.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 우리나라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지금 저 코스피가 1.15, 코스닥이 1%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요거는 급락 후에 반등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변동성 요인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성 요인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가 있냐 하면 이란이 이스라엘 때리는 거 그것도 뭐 변동성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지난주에 일본이 7.1 정도의 지진이 있었죠. 그리고 주말에도 6.8 정도의 지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난카이 대지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일본 남쪽 바다 쪽 이쪽에서는 100년에서 150년 정도 주기로 대지진이 한 번씩 일어난다 그러죠. 그 주기를 따져보니까 거의 올 때가 됐고 지난주에 왔고 이번에도 주말에도 또 있었고 동일본 대지진 오기 전에 이틀 전에 진도 6.8에 먼저 지진이 있었죠. 자, 그런 부분들도 좀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거는 일본에 지진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팔아놓는 거 이거는 좀 안 맞는 거죠. 자, 대신에 일본에 지진이 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미리 생각해 놓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일본에 만약에 대지진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일시적으로는 출렁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 보고 그다음에 예전에 동일본 대지진 때도 주가가 한번 출렁거렸어요. 이유는 딴 게 아니죠. 여기서 일본 보험회사들 이런 쪽들 그리고 일본에서 각국에 투자를 해놨던 부분들이요. 이 부분들이 좀 자국에 좀 이렇게 돈 쓸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좀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죠. 그래서 글로벌 자산들을 좀 파는 과정에서 변동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보험사들도 마찬가지 보험금 내주려 그러면 해외 자산들 좀 팔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출렁하는 그런 변동성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일시적일 거다라는 거를 미리 알고 계세요. 미리 알고 계시면 지진이 안 나면 그냥 평안하게 넘어갈 거고요. 이게 지진이 곧 대지진이 나와서 좀 큰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지난주 월요일 같은 그런 시장이 나오면 당황하지 않고 시장의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자, 이 시장 안정이 가장 필요한 거는 누차 말씀드립니다. 미국 정부예요. 미국 정부가 대선에서 이기려면 시장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분차트를 보게 되면 옆으로 그냥 자대고 옆으로 그었어요. 자, 어디로도 안 움직이고 하루 종일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기는 모습이었는데 일봉을 보게 되면요. 조금 이제는 저항 구간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자, 여기 갭이 발생이 됐죠. 갭 발생된 부분, 자, 요거까지도 살짝 뚫어 올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갭 구간은 조금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도 물론 단기적인 경우입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까지도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여기 코스피 시장 현물 시장의 경우에는 조금 매수를 조금 했는데 780억 정도 매수했는데 그렇게 크진 않죠. 자, 선물 시장을 보시게 되면 이 선물 시장 수급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선물도 조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대체적으로 6월 만기 끝나고 난 다음에 6월물 만기 끝나고 난 다음에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5만 개 정도였던 월물 초에 6월 13일이 만기였었고 14일부터 시작해서
25만 개 정도 미결제 약정이 있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요. 이때 한 29만 계약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날 7월 18일부터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죠. 외국인들 계속 매도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어제 아침 기준으로 미결제 약정을 지난 주말 기준으로 미결제 약정을 보면 또다시 25만 계약까지 줄어들었어요. 자, 월물 초에 29만 계약까지 늘렸다가 그거를 매도하면서 다 청산했다는 얘기입니다. 다 청산을 하고 또 매수한 사람 매수하고 매도한 사람 매도하고 그러면서 청산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는 또다시 포지션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외국인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판 게 6조 1천억 정도 됩니다. 6조 1천억 정도 팔았으면 이제 얼추 외국인들 물량들 매도 나올 것들은 거의 다 나왔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자, 뭐 여기서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로 선물 시장에서 매수로 바뀌어준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갭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외국인들 현물 매수하고 선물은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수급 상황은 오늘 하루 종일 치고받고 단타 친 거니까 그렇게 나쁜 거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자,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들 뭐 선물 매도도 조금 규모는 작아지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내일 시장은 상당히 조금 좀 중요한 시장일 것 같아요. 자, 수급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들 뭐 7월 중순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6조 정도 팔았으니까 팔 만큼 웬만큼 거의 다 판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내일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기술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갭 구간 근처까지 다 올라왔죠. 자, 여기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내일 아침에 갭으로 떠서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아침에 이렇게 갭으로 떠서 시작해서 뭐 양선이 나오는 모습이 되게 되면, 자, 여기서 좀 기술적 분석들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양선이 나오게 되면 빵 뜨죠. 빵 뜹니다. 여기 공간이 빵 뜨죠. 자, 이거를 기술적으로는 아일랜드 갭 이런 얘기를 하죠. 아일랜드 갭은 굉장히 강력한 반전 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좀 갭 상승해서 좀 위쪽으로 밀리지 말고 음선 그리지 말고 조금 양선으로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자, 하지만 뭐 내일 갭으로 뜨지도 못하고 또 뭐 좀 올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음선을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한동안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자, 근데 길게는 조금 더 긴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재무부 그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보면 코스닥 시장은 여기서 저 갭 부분을 조금 메우는 모습이죠, 여기. 갭 부분은 좀 메우는 모습인데 지금 22평선이 코스피 시장은 이 위에 있어요. 주가가 뭐 이런 모습인데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은 대략 780포인트 정도. 780포인트 이상에서는 이 22평선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780포인트 이상에서는 좀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자, 이 코스닥 시장 수급 보시게 되면 매수했다 매도했다가 막 하는데 오늘도 한 1,555억 정도 매도를 했죠. 자,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 수급은 오늘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약간 차별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780포인트 이상에서는 조금 저항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 시장이 갭으로 상승해서 빵 떠서 시작해서 양선을 그려주면 코스닥 시장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면 단기적으로 780포인트 이상이 저항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추가 상승 시에는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섹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계속해서 방산제약바이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지금 그것도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그 방산하고 제약바이오 쪽 말고 다른 쪽을 한번 갖고 나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확실한 이벤트가 앞에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되게 좋아졌다라면 그리고 주가마저도 많이 빠졌다라면 그게 매수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게 좋은 매수 시점이에요. 자, 지금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릴 섹터는
애플 관련주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9월 10일이죠.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네요. 근데 9월 10일 날 아이폰 16 출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16일이 지나면 10월 달 정도에 애플 쪽에서도 AI를 적용한 휴대폰을 내놓을 예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애플 관련주들 이런 것들 좀 잘 살펴보면 거기에서 뭔가 수익의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첫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이 LG 이노텍은 지난주에 제가 야인시대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내일 아침 시초가로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목표가를 달성해서 아마 오늘 저녁에 또 리뷰를 해드릴 것 같고요. 자,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많이 급증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거 실적부터 보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쭉 한번 내려와 보면 이런 상황이죠. 지금 실적이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자, 굉장히 잘 나왔어요. 보시게 되면 이게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숫자입니다. 자, 이게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숫자예요. 자, 이게 전전동기를 보시게 되면 요거 저걸로 볼게요. 분기별로 보겠습니다. 분기별로 보게 되면 자, 여기 자, 올해 보시게 되면 1,517억 정도 영업이익 2분기에 흑자가 나왔죠. 근데 작년에는 여기서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계 처리를 했든가, 비용이 들어간 게 많았든가, 작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작년에 2분기에 영업이익 184억 나왔어요. 그리고 1분기에 1,454억 나왔고요. 자, 1분기 매출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1,760억이니까 작년 1분기보다 훨씬 잘 나왔죠. 2분기 실적 보게 되면 2분기에 매출이 4조 5천억이 나왔어요. 자, 근데 작년에 3조 9천억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죠. 자, 거기다가 영업이익은 1,500억 정도 나왔으니까 1, 2분기 합치면 대략 한 3,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 나오겠네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익이 한 8천억 이상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올해 만 1조 1천억 이상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봅니다. 자, 이유는 그동안 이월됐던 그런 실적 부분들도 좀 있고요. 애플의 아이폰, 신형 아이폰, 그리고 또 AI폰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반기 때 실적이 급증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요거 한번 연도별로 보시면 올해 예상치가 1조 1천억 정도 되네요. 올해 시장 컨센서스가 1조 1천억 정도 되는데 이 LG 이노텍의 시가총액은 지금 5조 9천억입니다. 주가 상당히 싸죠. 6조도 안 되는 시가총액이에요. 주가는 굉장히 싸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LG 이노텍도 그동안 제가 많이 노렸던 종목이에요. 우리 시청자님들한테도 추천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냥 놓친 종목인데 여기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는 내게 아닌가 보다. 나랑은 인연이 없나 보다라고 그냥 냅두고 관찰만 했습니다. 요번에 시장이 뚝 떨어지면서 매수 시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도 지난주에도 추천을 드렸던 거고. 자, 주가가 실적 부분들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여기 30만 5천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단기간에 두들겨 맞은 게 30% 이상 두들겨 맞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5조 9천억이니까 가격 메리트도 있어요. 그리고 9월 10일 날 아이폰 16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제품 AI폰 또 출시 예정입니다. 못 살 이유 있습니까? 못 들고 갈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말씀드렸을 때 추천해드렸을 때 그때보다도 10% 이상 올라왔어요. 자, 살짝 눌리는 구간이 나온다든가, 그럼 한번 노려보시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기 26만 원 근처, 이 정도까지 움직인다라면 단기적인 저항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쫓아가는 매매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LG 이노텍 같은 종목은 주가 싸고 많이 빠졌고 조정 많이 받았고 실적 좋고 모멘텀 있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LG이노텍하고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BH라는 종목 있죠. 요거는 FPCB, 그러니까 휘어지는 PCB를 얘기하는 거죠. FPCB를 만드는 기업인데 주로 애플에 많이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플의 신형 휴대폰들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 BH 같은 경우도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안 들어갔던 거 갤럭시 그 폴더블 폰에 그 카메라에 FPCB를 납품을 밸류체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매출이 발생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BH 같은 경우도 실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BH는 한 7,300억 정도 시가총액이 그 정도 되는 기업이죠. 자, 근데 참 잘 나왔어요, 실적.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원래 1, 2분기는 좀 비수기입니다. 이쪽이 BH 같은 경우는 1, 2분기는 비수기인데 자, 1분기에 영업이익 89억 나왔죠. 2분기에 97억 나왔습니다. 자, 올해 보시게 되면 1분기는 뭐 84억 정도로 뭐 작년, 전년 동기보다 매출도 줄고 이익도 좀 줄었죠. 영업이익도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을 보면 엄청난 실적이 나오죠. 자, 매출액 4,685억이니까 작년 2분기에 3,000억 정도니까 뭐 1,500억 정도 맞네요. 야, 뭐 한 50% 정도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50% 정도가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영업이익은 3배가 넘게 올랐어요. 작년보다, 전년 동기보다. 자, 그리고 요거 연도별로 보게 되면 연간으로 보게 되면 올해 예상치 부분들 보시게 되면 한 1,36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예상되고 있죠. 내년도 예상치 나오는 거 보면 이거보다 더 높아요. 이거보다 더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BH 같은 종목도 많이 빠졌으면 들어가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보시면 자,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다가 지금 반등 나오는 초입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9월 달 겨냥해 갖고 뭐 이런 것도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를 보시게 되면 오늘은 조금 다른 쪽들 이렇게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요. 자, 원전 섹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 쪽이 지금 7월 달에 재료 노출이 있었죠.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 갖고 재료 노출되고 난 다음에 신나게 두들겨 맞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말씀을 또 좀 많이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그전에는 자, 요거 17,000원대 매수했다가 일단 우리는 여기서 끊었습니다. 한번 끊었는데 이거 좀 끊어줬다고 시청자님들한테도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체코 원전 관련해 갖고 체코 원전 그 발표 나기 전에 끊었는데요. 이유는 그겁니다. 야, 이거 체코 원전 수주하게 되면 재료 노출로 인식할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체코 원전 불발로 끝나면 급락할 거 아니냐. 이런 계산이었습니다. 자, 근데 뭐 그 계산이 좀 맞아 들어갔는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지금 뭐 두산그룹 사업 구조 개편 관련해 갖고 자본도 많고 뭐 금융감독원 쪽에서는 뭐 니들 정정신고서 내라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로 잡음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는 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5년 동안 신규 원전 지금 뭐 여러 개 수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죠. 지금 체코 원전이 대표적으로 뭐 수주가 거의 됐다라고 봐야죠. 우선 협상 대상자니까. 거기다가 폴란드 원전이 있죠. 그다음에 UAE 쪽도 원전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사우디 있죠. 그다음에 영국까지도 원전 건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한 10개 정도 원전 수주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눌린 구간들,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물론 실적 부분들도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이에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봤고요. 한전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한전산업이 대장주예요. 원전주들 중에 대장주니까 요거 뭐 트레이딩이나 뭐 그런 거 하시려면 이 한전산업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단기적으로도 요거 15,000원 좀 위에 저항선 있는데요. 뭐 짧게도 그까지는 일단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뭐 그거는 돌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단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뭐 한 16,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작은 주식이기 때문에 좀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전산업 같은 종목들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 20, 60선 사이에서 지금 뭐 왔다 갔다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치고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전산업 잘 노려보시기 바랄게요.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이번 주에도 좀 굵직한 재료가 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에 미국 CPI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 CPI는 전년 동기비해 갖고는 좀 낮아질 것 같고요. 전월 비해 갖고는 헤드라인이나 근원 물가나 다 조금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0.2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요 정도면 곱하기 12 해봤자 2.4 정도가 나오니까 시장에 그렇게 크게 무리가 가는 수준은 아닐 거예요. 자, 근데 목요일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휴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복절 휴장이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CPI가 있고 그러면 주 중반 정도에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지난주하고 똑같은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호조, 실적 좋아졌는데 낙폭이 큰 종목들 관심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해당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녁에는 또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종목 하나 야인시대에서 좀 추천해 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